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세입니다. 자, 이번 문제풀이는 요양보호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예요.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중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거. 자,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는요. 우리나라가 고령이 65세 이상이죠. 그래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대상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은 뭐가 해당이 되는 거냐? 자, 치매나 알츠하이머,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중풍, 같은 뇌혈관 장애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파킨슨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을 보시면 자, 나이가 안 넘었어요.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을 가져야 되는데 자,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자, 2번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 여기도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을 가져야 되는데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기초생활수급자로 난청이 있는 90세 노인. 우리가 65세 이상이더라도 난청도 해당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 자, 65세 미만인데 파킨슨 질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남성. 병원에서 치료 중인 대상자는 노인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틀렸네요. 자,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자,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신체활동, 일상생활을 지원해준다, 정서를 지원해준다 이런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자 신체, 몸을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세수해주고, 뭐, 이빨 닦아주는 거, 구강 관리해주고, 식사 먹여주거나 도와주는 거, 체위 변경해주는 거, 목욕 도와주는 거, 옷 갈아입혀주는 거, 이렇게 대상자 신체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세탁해주는 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말 그대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 시 동행하거나 일상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 뭐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관공서를 간다든지. 자, 그리고 정서 지원 서비스는 정서와 관련된 거겠죠. 자, 그래서 말벗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들. 자,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는 말 그대로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거고요. 자,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행동변화 대처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치매 대상자들은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런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행동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서비스다. 이게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고요. 자,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재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의 몸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다. 그래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 재활치료들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상담은 뭐에 들어가요?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부축하기. 부축하기는 환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자, 3번 취사. 밥 해주는 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청소. 이것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외출 시 동행해 주는 거. 일상 업무 대행해 주는 거. 개인 활동을 서비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다음 중 노인학대의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우리가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자,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적인 손상이나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 예. 정서적인 학대는 비난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자, 이런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뭐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 왕따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도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자,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자,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고요. 자,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노인에는 자기방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고 뭐 내 경제 능력이 손실되고 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이런 자기방임이 나타나는데 자기방임은 스스로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거가 들어가요. 그리고 유기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대요. 와상은 뭘 말하냐?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환자를 와상 환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지 않는데요. 태만히 한데요. 방임인 거죠. 왜? 기본적인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거니까. 자, 2번에 보시면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데요. 기본적인 의료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죠? 이것도 그래서 방임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데요. 이거는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겠죠. 자,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데요. 우리가 버리는 게 이제 유기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버리기도 하지만 어디 이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해외여행 간다고 그 이민 간다고 해가지고 다 청산하게 해서 본인이 돈 다 들고 미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 공항에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띄는 유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도 노인을 시설에 맡겨놓고 그 뒤로 병원비도 안 내고 연락도 두절돼요. 이런 것도 유기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가출해도 찾지 않는 거, 나갔는데 찾지 않는 거, 치매 환자 나갔는데 찾지 않아요. 이런 것들로 유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중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로 오른 거. 여기서 뭐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이게 문제와 관련된 답은 아닌데 우리가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어느 쪽으로 돌아 누울까요? 누워 있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요. 건강한 쪽으로. 우리가 그 편마비란 한쪽, 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한쪽이 전체적으로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를 편마비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편마비가 언제 오나요? 뇌졸중이 이제 발병을 했을 때 편마비가 오는데 왜 이렇게 편마비가 오냐? 우리 그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경색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뇌 손상이 받았을 때 뇌에서 신경이 내려오다가 뇌의 연수라는 곳에서 한번 교체가 돼요. 신경이. 자, 그래서 오른쪽 뇌 손상이 받았을 때는 왼쪽으로 이 신경이 한번 뇌에서 내려오다 교차가 되기 때문에 반대쪽의 신경, 사지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지마비라네. 팔다리 마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뇌손상이 되면 오른쪽에 편마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지금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상자는 누워있을 때 거의 어느 쪽으로만 돌아 누워 있냐? 건강한 오른쪽으로만 많이 돌아 누워 있어요. 왜? 마비된 쪽으로는 지지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눕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눕는 거는 거의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욕창의 발생이 굉장히, 보시면 돼요. 왜? 욕창은 조직의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압력이 조직에 장시간의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될 때 발생하는 피부괴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쪽으로 계속 그 부분만 바닥에 내 뼈나 이 피부가 닿아요. 자, 그러면 이 한 부위만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이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우리 모든 조직은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 이 부분에 있는 조직에 산소나 영양분도 공급도 못 돼. 노폐물도 걷어들이지를 않아. 자, 그러면 이 피부가 썩는 거예요. 이게 욕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욕창은 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냐? 관련 요인을 보시면요. 장기간의 와상 상태,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뭘 움직이고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누워만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계속 한 부위만 압박을 받잖아요. 자, 그리고 체위 변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연구에 의하면 체위 변경이 최소 2시간 간격으로는 돼야지 피부 손상이 덜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 체위 변경도 몇 시간 간격으로 해주는 거예요. 최소 2시간이고요. 더 자주 해주면 효과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습기에 의해서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피부가 습하면 손상을 더 잘 받잖아요. 자, 그리고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면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 위축은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하 지방이 감소를 해요. 결국은 쿠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감소되니까 겉 가죽인 피부만 남아서 그 부위에 압박을 더 받아서 피부가 손상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환자를 옮길 때, 대상자를 옮길 때 들어야 돼요. 근데 나도 무거우니까 환자를 밀고 끌고 하죠. 자, 그러면 피부가 지속적으로 마찰을 가해지면 피부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욕창이 더 잘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다음 중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로 오른 거. 어느 쪽으로 누워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니까 오른쪽에 욕창이 더 잘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걸 골라보세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른쪽 어깨뼈. 그러면 왼쪽 어깨뼈는요?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장기간 있을 때. 자, 등은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장기간 있을 때. 청골은 엉덩이 부위예요. 그래서 똑바로 누운 자세로 또는 앉은 자세로 장기간 있을 때. 자, 발등은 엎드린 자세로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욕창이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죠. 자,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거. 자, 드레싱은 상처를 소독하는 거잖아요. 의료진이 하는 거고요. 자, 혈압 측정? 의료진이죠. 뭐 혈압이나 체온이나 맥박, 호흡 같은 거. 자, 흡입은 가래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당연히 의료진이죠. 관장하는 것도 의료진. 관절 구축이 뭐냐면요. 노인분들이 이제 특히 와상 환자분들 계속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분들은 걷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자, 그러면 관절 주위 조직이 굳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관절 구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절 구축이 생기면 바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관절 구축이 생겼다고 바로 굳어버리진 않고요.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기능이 손실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관절 구축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절 구축을 예방하는 게 들어가겠죠. 운동을 해주는 거. 자, 6번.
다음 중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거. 자, 1번에 보시면 정보 전달자의 역할은요. 자, 대상자의 신체나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환자가 배우자를 잃고 상실감에 빠졌어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우울하겠죠. 그래서 식사도 안 드시고 불면증도 심하고, 예, 이런 증상을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보호자의 지지나 격려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에게 전달하는 게 들어간다. 자, 이번에 관찰자의 역할은 체온이나 혈압, 뭐 맥박, 호흡 이런 것들을 관찰하거나 자, 투약하고 아니면 질병의 변화나 한 대상자의 이제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들어가고요. 자, 동기유발자는 뭔가 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유발하며 지지하는 거다. 우리는 진짜 동기유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그냥 다 도와줘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다 도와줘 버리면 이 대상자들의 남아있는 잔존 능력까지 다 없어져요. 최대한 이 대상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해요. 그래서 혼자서 떠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떠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여주면 안 돼요. 우리가 떠먹으면서 뭐 움직여요? 손가락, 손목, 어깨, 운동이 다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못 떠먹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 하게 했더니 동기유발을 시켰더니 스스로 떠먹었어요. 굉장히 동기유발자 역할을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이 정답이죠. 옹호자의 역할.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들을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밖에 나가 보면 되게 요즘은 그 폐지주로 다니시고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노인분들이. 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대상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게 내가 글씨를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예, 이 서류를 뭘 내는지도 몰라서 신청도 못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옹호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은 우리가 일할 때는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에 보시면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옳은 거. 의료복지시설을 물어보면요. 가운데에 요양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요양자가 들어가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해주는 건 똑같아요. 주거 여건과 비슷하게 급식이나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정원이 10인 이상이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인 이내, 입소자 정원이 9인 이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다? 입소자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 들어갈 수 있냐의 차이인 거다. 시설의 차이인 거다. 그래서 의료가 들어가면 노인요양 공동생활, 요양이 들어간다. 그래서 입소자 9인 이내니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되겠죠.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요양을 뺀 급식이나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거라고.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들어가고요. 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취미생활이나 친목도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1번의 양로시설은 어디에 들어가요?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고요. 노인복지 주택도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죠. 노인복지관 여기서 뭐 이렇게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 같이 친목도모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가고, 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잖아요. 주거복지시설이 들어간다. 자, 8번.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될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으로 옳은 것. 거동이 불편한 박씨 할아버지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지 않아 자녀들과 통화도 못하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대요. 3번이 정답이죠.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예요. 자유롭게 전화도 이용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우편물도 발송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자,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노인의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4번.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불편함이나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개인적 선호와 건강이나 기능 상태 등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주는 게 이런 권리라 보시면 돼요. 자, 9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로 옳은 거. 때리는 건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학대 사실을 알게 되게 해야 돼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시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거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수사기관, 경찰서에 신고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거. 자,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하고 그래서 결단이나 행동이 매우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대요. 신중해지는 거. 의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막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중시하게 돼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심성의 증가고요. 자, 1번에 우울증의 증가를 보시면 우울증의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건 이제 불면증, 잠 못 자는 거, 식욕부진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기억력 저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이런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자, 3번의 수동성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수동성도 증가를 하죠. 나는 다 못해. 나는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자, 4번의 의존성의 증가는 신체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내가 경제력도 없어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그리고 중추신경 조직의 퇴화로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고 자, 특히 배우재 상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서적 의존성까지 증가를 하죠. 그래서 노인은 또 의존성도 증가할 수 있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경직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직성은 경직돼 있다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 고수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나이 들면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려해요. 자, 그리고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해요.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억부터 없어져요? 최근 기억부터 없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뭔가를 배웠어요. 식당을 갔는데 요즘 식당은 주문을 어떻게 해요?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잊어버려요. 왜? 새로운 기억을 기억하는데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게 부족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없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것만 고집하고 최근 것들은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직성의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번.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거. 자, 1번에 보시면 스트레칭 동작은 30초간이 아니고 10에서 15초간 유지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유지해야 근육 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한 번 스트레칭 할 때마다 10에서 15초간 유지를 하고 상하 좌우 당연히 균형 있게 교대로 해야 되겠죠.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안정되게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동작 사이에 5에서 10회 정도 휴식하도록 하고요. 자, 4번 관절 가동 범위를 최소화해서 운동한다. 관절 가동 범위가 뭐냐면요.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예요. 내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만 운동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는 최대화해서 운동을 한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으로 움직이는 거다. 자, 5번.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실시하면 안 돼요. 통증이 아니라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왜? 우리가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하면요. 근육이 손상되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으로 옳은 거. 우리가 저혈당 증상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실제 당뇨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우리 당뇨병은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높은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요. 당 수치가 높아져요. 자,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 당을 세포로 저장을 해요.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혈액 속에 당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혈액 속에 당이 높은 상태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처음에 이름 지어진 게 당이 어디에서 나와요?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오는 병이다 해서 당뇨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소변으로 당만 빠져나가냐? 얘가 뭐까지 가지고 가냐면요. 수분까지 같이 갖고 나가요. 자, 그러니까 증상으로 다뇨,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가 나타나고요. 내 몸 안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탈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는 다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당이 또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먹게 되는 다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뇨 다음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의 특징적인 증상, 주증상이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저혈당 증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걸 저혈당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땀을 많이 흘리는 막 식은땀이 나타나고요. 우리 이걸 병원에서는 스위팅 증상이라고 해요. 떨리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자, 그리고 두통이나 시야 목롱이나 배고픔이나 어지러움 증상 등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뭔가요?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예요. 의식이 있을 때는 빨리 당을 섭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당, 오렌지 주스나 사탕 같은 걸 섭취해서 당을 빨리 올리는 거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해서 사망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연락해서
뭐 병원이면 의사한테 아니면 뭐 센터면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집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했다. 자, 그러면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119 통해서 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3번. 다음 중 폐결핵의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거. 자, 1번.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접촉성 감염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접촉이 되는 감염이에요. 자, 그런데 폐결핵, 결핵은 어떤 감염병일 것 같아요? 호흡기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말을 통해서 나온 이런 그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핵균은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전파돼요. 반드시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자, 이런 환자를 대할 때 이제 기침 예절도 잘 지켜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 보시면 약은 하루 3번 양을 나누어서 복용한다. 아니에요.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요. 자,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실시한다. 우리가 폐결핵 환자는요, 약을 장기간 복용해요. 제일 짧은 게 6개월 요법이고요. 길면 12개월 요법이, 12개월 요법만 9개월 요법 굉장히 길어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고 굉장히 독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과 그리고 결핵균 검사, 객당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 세 가지 이상의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지 않는다? 아니요. 동시에 투여해야 돼요. 결핵약은 이 결핵균을 죽일 만한 효과적인 약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를 한꺼번에 복용을 시켜요. 왜냐면 얘를 한 번에 죽일 만한 약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약만 쓰면 어떻게 해요? 이 균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더 강력해져서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결액제는 3가지 이상의 약은 기본이에요.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약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도 들어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감염 대상자와의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결핵균에 노출됐는지 검사를 받고 결핵균에 그리고 감염됐는지를 검사를 받는 거다. 우리가 결핵균 그 폐결핵 환자와 노출이 됐다고 다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에 얼마나 저항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선은 검사를 받아 놓는 게 우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거. 거의 이런 노화에 따른 이런 그 심혈관계나 위장관계 특성 뭐 이런 것들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심박동수 어떻게 될까요? 심박동수 감소를 하죠. 우리가 심장 근육을 이제 심근이라고 하는데 심근의 강도나 이런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심박동수 떨어져요. 약간 감소하고요. 자, 심장 근육량이 증가한다. 선생님, 심장 근육의 강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데 근육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 여기에서 근육량이 증가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탄력성이 있어야 운동이 활발하겠죠. 자, 그런데 노화에 따라서 심장 근육만 증가해서 두꺼워지고 일을 못해요. 자, 그래서 심박동수도 감소하고 심박출량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 정맥기한이 감소를 하죠. 우리가 정맥기한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쉬워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정맥기한이 뭐냐면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 심장에서 전신의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을 뿜어줘요. 왜? 각 조직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각 전신에 다 뿜어줘요.
자, 그리고 각 전신에서 소비된 이런 필요 없는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시 심장으로 걷어들여야 돼요. 근데 어떤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냐? 정맥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정맥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맥귀환은 뭐냐? 저기 말초, 손발부터 저 아래쪽에 있는 혈관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갖고 들어오는 게 정맥귀환이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저 멀리에 있는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갖고 오는 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혈액순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맥귀환이 감소해요. 결국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디가 많이 부어요? 다리가 많이 붓죠. 우리가 그 한 부위가 붓는다는 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예요. 혈액이 정체돼 있으니까 혈관에서 세포액이 세포로 빠져나가면서 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맥귀환이 감소를 하는 거고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의 긴장도가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긴장도 감소. 그리고 심근의 강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박동수, 심박출량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다음 중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오른 거. 전립선 비대증이 뭐냐면요. 우리 여기 그림부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방광이에요. 방광에는 소변을 이제 모아가지고 요관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내보내는 거죠. 전립선은 누구한테만 있나요? 남성에게만 있어요. 전립선은. 왜? 전립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젊었을 때 정액을 뿜어주는 곳이거든요. 정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액을 뿜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남자한테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방광에서는 소변을 모았다가 소변을 내보내는 관이 있어요. 이거를 요도라고 해요. 요로. 보통 정확히 하려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요관이 맞는데, 요도라고 하는 건 이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다 해서 요도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소변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노화 과정에서 점점 전립선이 커져요. 비대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증상들이 뭐냐? 소변이 보기 힘들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잘 안 나오니까 여기 고여 있으니까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한 긴박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요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진다고요.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져서 힘을 줘도 잘 안 나오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자, 2번에 보시면 소변이 금방 나올까요? 금방 안 나오죠. 힘을 줘야 나와요. 자, 3번. 소변을 잘 참나요? 못 참아요. 왜냐면 우리가 힘을 줘서 소변을 본다고 해도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 있어요. 충분히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광에 소변이 차니까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거예요. 긴박류라고 해요.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긴박하다, 긴박류. 자, 그리고 4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건 요실금 증상이에요. 특히 복압성 요실금이죠.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이렇게 뛰거나 했을 때 복압이 가해져요. 복부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방광이 눌리니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게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이죠. 이거는. 자,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깨요. 이걸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왜 자주 깨요? 소변을 충분히 못 보니까 자주 깨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빈뇨, 자주 빈이죠. 소변을 자주 보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요.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감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번. 다음 중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자, 1번에 보시면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죠. 우리가 그 노인이 되면 뭐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떨어져요. 갈증 감각이 뭐냐면 내 몸 안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가 되면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감각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도 떨어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줄어들고, 운동도 줄어들고 하니까 변비가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게 좋고요. 자,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제품 섭취를 권장해야 돼요. 우리가 골다공증이 심해지니까. 특히 칼슘만 섭취하면 장으로 다 빠져나가요, 대부분. 자, 그러면 칼슘 섭취를 도와주는 비타민 뭐를 같이 섭취를 해요?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는 게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섬유질. 섬유질은요, 고섬유질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섬유질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된 상태로 수분을 머금고 대장으로 내려가요. 앞에 있는 찌꺼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요. 자, 4번. 동물성 지방 섭취는 되도록이면 제한하도록 한다. 우리가 그 안 좋다고 해서 아예 금지시키는 그 영양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 자, 그리고 5번.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고요. 자, 이외에도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에 의해서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염분 섭취는 제한하는 게 좋고, 자, 무기질이나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섭취를 위해서는 해조류, 채소, 과일 같은 건 권장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17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 오른 거 우리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욕창은 한 부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피부가 괴사된 상태를 욕창이라고 한다. 자, 관련 요인에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풀면요. 1번에 보시면 자, 체중이 증가한 것보다 체중이 감소해서 이런 그 쿠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빠졌을 때 욕창이 발생하기가 쉽다 그랬죠. 자, 2번에 보시면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보단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육이 위축됐을 때 근육 위축은 근육이 줄어든 상태를 말해요. 예. 자, 3번 피하 지방이 감소했을 때 피하 지방은 지방 덩어리 지방층이잖아요.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하는 피하 지방이 감소했을 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체위 변경. 체위 변경을 안 했을 때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리고 변비가 아니라 변실금이나 요실금 같은 이렇게 찔끔찔끔 나서 피부를 습하게 하는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일어났을 때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번. 오만자와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자, 옴은요. 옴 진드기에 의한 건데 우리 머리에 생기는 거는 이죠. 피부에 생기는 건 옴이고요. 눈썹이나 이런 외음부의 털에 생기는 거는 사면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옴은요. 접촉성 감염이라서 내가 이 환자가 이제 옴이 걸렸는데 내가 계속해서 만지다가 내가 이제 걸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증상이 심하냐면 밤에 그 증상이 너무 심해요. 가려움증이. 얘네 옴 진드기가요. 이 피부에 이제 굴을 파요.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알을 낳아요. 엄청 가렵죠. 예. 진짜 심하신 분들이 이제 그 치매 환자분들을 보면 막 피가 날 정도로 긁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이 우리 피부를 이제 땅굴을 파고 그 안에 알을 낳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네가 알을 까고 또 번지고 또 번지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노인병원에 있을 때 오만자를 몇 번 봤었는데 저희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잘 씻고 이렇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리고 우리는 또 면역력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접촉의 위험성이 있으면 무조건 약은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의료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옴진드기가 발생하면 연고를 전신에 도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보통 이제 자기 전에 발라서 그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벗어요. 벗고 나서 바로 뜨거운 물로 세탁 후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안 되죠. 자, 2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접촉성 감염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래서 접촉 가능성이 있다.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있고 내 가족도 있는데, 예, 다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3번. 손가락 사이나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에만 연고를 발라서는 안 돼요.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다 바르는 거다. 자, 4번. 샤워를 한 후 로션을 바른다. 안 돼요. 예. 아이고. 이 로션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샤워를 한 후 그냥 이렇게 수분 섭취하는 로션을 말하면 이렇게 로션을 바르지 않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 치료약이 로션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예, 로션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로션을 바른 후 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를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다 틀렸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약에 대한 로션을 말한다면 로션을 바른 후 보통은 몇 시간 후에 씻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씻어냈다고 하더라도 샤워를 한 후에 일반적인 로션도 바르면 안 되고요. 자, 5번. 옴은요, 진단 방법이 엑스레이 아니죠. 현미경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진드기 기생충이기 때문에. 자, 19번. 다음 중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부하 운동으로 옳은 거. 체중부하 운동이 뭐냐면요. 우리가 뼈나 근육에 힘이 가해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다공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부하 운동인 걷기고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만약에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그러면 수영, 수중 운동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골관절염이 뭐냐면요. 굽혔다 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제 관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부분은 뼈와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연골,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관절을 움직이다 보면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도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더 움직이다 보면 완전히 없어져서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골관절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많이 사용해서 나타난다. 특히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똑같은 말이죠. 자, 이 환자분들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 수중 운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대상포진 그 이름 자체를 알고 있으면 몇 문제를 풀 수 있. 우리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서 통증을 동반한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자, 이 균의 이름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균이에요. 자, 증상은 가려움증이 있고요. 이게 수포가 발생하는데 가려움증이 있고, 그리고 자결감. 자결감은 통증이 엄청 심한 타는 듯한 통증을 자결감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심한 통증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병소를 긁지 않는다. 수포나 가려움증이 심하니까 막 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긁으면 안 돼요. 병소가 퍼질 수도 있고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절대 수포 터뜨리면 안 되죠. 자, 2번. 1, 2주면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너무 오래 가요. 이런 신경통증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요. 자, 가려움증이 있다고 그랬죠. 세균성 질환인가요? 아니에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균. 이 이름 외우라고 했어요.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자,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하나요? 아니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두를 걸린 사람.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어요. 자, 그럼 이 균이 내 몸 안에 숨어 있다가 내 몸 안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쯤 발현해서 신경절을 타고, 신경절을 타고, 이게 번지기 때문에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서 띠 모양으로 한쪽만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제 그 예방 주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면역 억제제를 맞고 있는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좀 빨리 맞게 하고 아니면 보통 이제 60세 이상, 65세 이상에 맞게 권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항상 20문제를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